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재무관리 중에서 자본 비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본 비용 하면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먼저 이 자본 비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본 비용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자본 비용이 뭘까요? 자,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한번 회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회사가 경영 활동을 하려면 자,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죠? 경영 활동을 하려면 많은 자금이 이제 필요한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쉽게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회사 입장에서 자, 뭐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그 자금을 사용한다. 이제 그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어떤 은행으로부터 이제 200원만큼 대출을 받아서 사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냥 쓰면 됩니까? 자, 200원을 조달을 해서 사용을 하면 그 자본 조달의 대가를 또 줘야 됩니다. 바로 그게 이자입니다. 그죠? 이자입니다. 자, 그때 이 은행은 바로 회사의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돈을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는 타인 자본이라 말합니다. 타인 자본. 왜 타인 자본이냐? 다른 사람의 돈이다. 다른 사람의 돈을 내가 임시로 조달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죠. 돌려줘야 돼요. 그죠? 돌려준다? 돌려준다는 의미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주는 겁니다. 상환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상환을 해야 되는 돈, 타인 자본. 그리고 그 타인 자본에 대해서는 타인 자본을 내가 조달해서 잘 쓰고 있다는 그 대가로 이자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그 이자가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이자는 이자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자 비용이 됩니다. 이 이자 비용은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또 기록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타인 자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자본을 조달하는 또 하나의 방법. 자, 이게 이제 주식회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식회사. 주식회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표적인 회사의 종류니까요. 주식회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회사가 이제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회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그 주식을 매입을 하면 그 사람, 개인 또는 법인은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죠. 그럼 주식은 공짜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식을 샀으면은 당연히 그만큼의 자본을 조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발행하고 자본을 조달합니다. 그죠? 300원이다. 300원이다 생각해 봅시다. 300원이다 생각해 봐요. 그럼 300원 조달했습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로부터 조달한 이 300원은 상환을 해야 되는 돈인가? 아니에요. 주주로부터 조달한 돈은 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즉 회사의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본을 300원 조달했으면 그럼 내 돈이 됐네 하고 그냥 그걸로 끝인가? 아니에요. 회사가 이 돈을 조달해서 경영 활동을 하겠죠. 그러면 그 경영 활동을 통해서 이익이 나오겠죠. 그럼 그 이익을 주주한테 배분하게 됩니다. 이익의 배분, 그것이 바로 배당이다 이겁니다. 이자는 이익의 배분이 아니에요. 이자는 회사가 이익이 있든 없든 무조건 줘야 되는 의무입니다. 의무. 그죠? 의무가 되는 겁니다. 자, 회사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있든 없든 줘야 되는 의무가 아니고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을 주주한테 배분을 해주는 거다. 이거예요. 성격이 다르죠. 다르죠. 이게 배분이다. 자, 그러면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배당금 수익이 되고요. 회사는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이자 비용은 아까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기록된다고 했죠.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배당금 비용 뭐 이런 게 비용으로 기록되나?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기록되지 않아요. 그죠? 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뭐 이건 이제 회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회사의 이익여금 처분 사항입니다. 회사의 이익여금에 대한 처분이에요. 그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 재무상태표를 한번 봐요.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자, 부채 200원 만큼 기록이 될 것이고요. 다음에 자본 300원 만큼 기록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 부채 200원이 뭐냐? 이게 바로 타인 자본으로 조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 타인 자본 조달에 대해서는 이자를 회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이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타인 자본 조달의 대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 자본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저 300원의 자본, 저걸 우리가 회사의 자기 자본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자본에 대해서는 이익의 배분이라고 말했죠. 배당을 지급을 하고요. 이 배당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자기 자본 비용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자기 자본 비용이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기록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기록은 안 됩니다. 자기 자본 비용은. 그죠? 다만 회사 입장에서 자기 자본을 조달한 대가로 주는 것이니까 자기 자본 비용이란 말을 붙여 놓은 거지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기록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타인 자본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당연히 비용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건 이자 비용이에요. 요거는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기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흐름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업이 조달한 자본을 사용한 대가로 주는 것이다. 일단 두 번째, 자, 제가 앞에서 설명의 편의상 자본 비용을 그냥 금액으로 제가 금액적인 걸로 설명을 했는데 이 자본 비용은 일반적으로 금액으로 표시를 하지 않고요. 비율로 표시합니다. 비율로. 몇 퍼센트 이렇게 비율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이자도 이자 비용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자율, 퍼센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비율로 표시합니다. 퍼센트. 그 다음에 자, 자본을 조달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자본을 조달한 대가로 주는 것이니까 이걸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거지만 자본을 제공한 사람들, 채권자, 자본을 제공한 투자자, 이 자본을 제공했다는 것은 결국은 두 부류죠. 하나는 채권자고 하나는 주주였죠. 채권자나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수익이에요. 그죠?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이었잖아요. 그래서 자본을 제공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반대예요. 그죠? 투자자의 입장에는 수익률. 그 자본을 조달했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 비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장이 다른 것이지 이 두 개는 결국은 같은 겁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 거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본 비용에는 설명했지만 타인 자본 비용, 자기 자본 비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수익률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본 비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업의 입장에서. 자, 기업이 자본을 조달했죠? 그럼 그 조달한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죠? 그 다음에 영업을 하겠죠?
그래야 돈을 벌어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 결국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 영업에서 벌어들여야 하는 최소한도의 필수 수익률의 개념이 돼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타인 자본 비용, 자기 자본 비용이 있는데 일단 자기 자본 비용은 일단은 뭐까지 고려하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이자, 타인 자본 비용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10%의 이자율로 100원을 조달했어요.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받아서 이 100원으로 일단 간단하게 100원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주식 투자를 100원을 해요. 그러면 이 주식 투자에서 최소한 얼마를 벌어야 되는 겁니까? 최소한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 최소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 자, 이자율 10%로 100원을 조달했죠? 그래서 주식 투자 100원 했습니다. 그죠?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 최소한 여기서 110원을 벌어야 됩니다. 최소한 100원에다가 10원만큼을 더 벌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110원을 벌어야 일단 100원, 그죠? 100원 가지고 원금 100원 상환하고 그 다음에 10% 그러니까 10원만큼 이자를 갚고 그러면 손해를 보지 않는 거죠. 결국은 최소한 몇 퍼센트의 수익률이 있어야 되죠? 10%의 수익률이 있어야 되죠. 주식 투자에서. 최소한 10% 수익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10%는 뭐하고 같습니까? 결국 여기서 자본을 조달한 자본 비용 10%하고 같은 거죠. 결국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최소한도 벌어들여야 될 최소한의 수익률, 그걸 의미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 수익률이 있어야 자본 비용만큼 갚고, 그죠? 그럼 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죠. 그것도 못 벌면 내가 이자도 못 갚는 꼴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영업에서 벌어들여야 되는 최소한도의 수익률의 개념이 된다 하는 거. 자, 자본 비용이 10%면 결국 투자 영업을 통해서 10% 이상 수익률이 되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저 필수 수익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본 비용은 최저 필수 수익률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 재무관리 앞에 화폐의 뭐 시간 가치, 그죠? 뭐 재무관리 앞에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를 여러분들 강의가 있는데 많이 보셨을 텐데요. 화폐의 시간 가치 강의를 할 때, 그리고 저 앞에 또 이제 재무관리 중에 자본 예산 강의를 했었죠. 자본 예산 강의를 할 때, 이때 많이 나왔던 내용이 이제 NPV 순현재 가치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 NPV 순현재 가치를 구할 때 그때 할인율로 뭘 사용했습니까? 그때 자본 비용이란 말이 그때 나왔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때는 자본 비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잘 모르고 썼는데 그때 NPV 순현재 가치를 구할 때 그때 할인율을 뭘로 썼냐? 바로 자본 비용을 할인율을 썼다. 왜? 최소한도의 필수 수익률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화폐의 시간 가치, 자본 예산 앞으로 가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는
자, 자본 비용 중에서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타인 자본 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기본적인 경우로서 법인세가 없다고 일단 가정을 해봐요. 자, 그러면 부채, 자, 100만 원 있습니다. 자, 100만 원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은행에서 1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B라는 은행에서 300만 원 대출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자율이 다르겠죠. 그럼 총 부채는 어쨌든 400만 원이죠. 자, 그런데 이자율을 보니까 A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100만 원은 이자율이 10%고 300만 원은 이자율이 좀 낮아요. 5%예요. 자, 그러면 이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100만 원에 대해서 연 10%면 연 이자 금액은 자 10만 원이죠. 300만 원에 대해서 연 5%면 연간 이자 금액은 자 15만 원 되겠습니다. 그럼 연간 이자 금액의 합계는 25만 원이죠. 그러면 우리 회사의 평균적인 이자율은 얼마일까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보통은 이 KD라고 표시합니다. 자본 비용은 보통 이 K로 표시를 약자를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도 이 D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DEBT, 네, debt, 요 이제 부채라고 하는 것을 써가지고 보통 이 타인 자본 비용은 KD 이렇게 보통 표시를 많이 해요. 물론 뭐 다르게 쓰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이 타인 자본 비용 어떻게 쓰는 거냐? 자, 그러면은 이 회사의 평균적인 타인 자본 비용 이자율은 몇 %냐? 자, 전체 부채 금액이 40만 원이죠. 그리고 전체 이자 금액은 25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이 회사의 평균적인 이자율은 6.25%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한 거와 똑같아요? 자, 10% 이자율에 대해서는 10% 이자율은 4분의 1에 대해서는 10%죠. 그래서 4분의 1에 대해서는 10%. 그다음에 4분의 3에 대해서는 5%. 자, 이렇게 구하면 자, 평균적인 이자율 6.25%가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타인 자본 비용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건 이제 법인세가 없어요. 자, 그러면 법인세가 존재하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달라지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만약에 부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 있어요. 매출액 1,000원, 매출원가 500원, 판관비 100원 해서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금 400원 있는 기업이에요. 자, 부채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제로겠죠. 그러면 세전이익은 400원 빼기 0이니까 세전이익은 400원이겠죠. 자, 법인세가 존재합니다. 세율이 10%예요. 그러면 법인세 40원 들어갈 겁니다. 당기 순이익은 얼마 나올까요? 360원 나올 겁니다. 자,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이 부분은 똑같아요. 그죠? 자, 이자 비용. 만약에 자, 이자 비용이 200원이라고 합시다. 이자 비용 200원. 그러면 세전 이익이 얼마 나올까요? 400 빼기 200 하니까 세전 이익은 200원 나오겠죠? 자, 세전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는 20원 나올 겁니다. 당기 순이익은 180원 나올 거예요. 자, 이 두 기업을 비교해 봐요. 자, 두 기업 비교하면 요 영업이익 요 부분까지는 같잖아요. 밑에 부분만 다르죠. 자, 이자 비용이 200원만큼 늘어나니까 이자 비용이 200원만큼 늘어나니까 뭐가 줄었어요? 법인세가 20원만큼 줄었어요. 그죠? 법인세가 20원만큼 줄었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입니다.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예요. 자, 이자 비용이 존재하게 되면 법인세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결국은 뭐냐? 이자 비용 200원, 이자 비용 200원이잖아요. 자, 이자 비용 200원에서 곱하기 세율 한 것만큼, 즉 20원이죠. 이것만큼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는 얼마란 이야기예요. 이자 비용이 200원 증가하는 것 같지만 세금이 20원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는 200원이 아니고 180원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 부담하는 이자는 200원이 아니고 180원이다. 왜? 이자 비용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우리 회사에 그냥 우리 회사에 이자가 없는 줄 알고 우리 회사에 이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 법인세를 40원만큼 냈습니다. 법인세 40원 냈어요. 자, 그런데 좀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 회사 이자 비용으로 들어가야 될 200원이 있는데 그걸 빠뜨리고 법인세를 40원이나 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수정을 하면서 이자 비용에 200원을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는 법인세를 얼마를 돌려받아야 돼요? 법인세를 20원만큼 돌려받는다 이 말입니다. 200원의 이자를 내는 것 같지만 법인세를 20원 돌려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는 200원이 아니라 세후 180원만큼이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가 된다. 그래서 법인세가 있게 되면, 법인세 존재하게 되면 그 세후 개념, 즉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고려한 세후 타인자본 비용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게 바로 실제 부담하는 이자거든요. 그래서 자, 법인세가 있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법인세가 0이면 부채가 1000일 때 이자 비용이 만약에 200원이다. 그러면 자, 감세 효과는 전혀 없어요. 그죠? 법인세가 0이기 때문에. 그럼 타인자본 비용은 20%입니다. 그죠? 20%예요. 근데 만약에 법인세가 10% 존재하는 경우라면 부채가 1000일 경우에 자, 이자 비용은 200원 있습니다. 이자 비용 200원이에요. 그런데 법인세 때문에 그 이자 비용으로 인한 법인세 감세 효과 때문에 자, 세금이 얼마가 줄어들어요? 세금이 20원만큼 세금이 줄어들어요. 감세 효과. 그러면 이자 비용하고 감세 효과까지 고려하면 결과적으로는 자, 타인자본 비용은 나는 얼마를 부담하는 거다? 180원을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타인자본 비용은 18%가 된다. 그죠? 자, 그래서 타인자본 비용은 법인세가 없을 때 타인자본 비용, 이거는 이제 KD 이렇게 쓰는데 법인세가 존재하게 되면 이제 타인자본 비용을 그냥 KD가 아니고요. KD 곱하기 1-T 해가지고 세후 타인자본 비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타인자본 비용, 자, 이거 똑같이 보면 20% 곱하기 자, 1 빼기 세율 10% 하니까 18% 이렇게 나오죠. 항상 이제 세금이 법인세가 존재하게 되면 타인자본 비용은 세금 효과까지 고려한 세후 타인자본 비용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자기자본 비용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자기자본 비용을 보면은 자, 회사가 자,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누군가 샀어요. 그럼 그 주주는 주식을 사면서 300원을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이제 매년 45원씩 배당으로 지불한다 합시다. 매년 45원, 즉 매년 영원토록 매년 45원씩 배당을 지불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 이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이 자,
이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300원을 투자한 거 아니에요. 이 주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300원 투자했죠. 그죠? 300원만큼 투자했기 때문에 이만큼은 돈이 나갑니다. 그죠? 그런데 매년 45원씩 들어오네요. 그럼 결국은 주주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300원만큼 투자를 하면 매년 45원씩 배당이 들어온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매년 45원씩 영원토록 배당이 들어온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제 화폐 시간 가치의 강의를 충실히 들은 그런 학생들은, 그런 분들은 자, 이거는 무한연금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혹시 이걸 보고 무한연금 이런 걸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 안 돼요. 앞에 화폐의 시간 가치 강의를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매년 45원 들어오는데 무한연금이기 때문에 그 무한연금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한다? 나누기 R, 할인율로 그냥 나누시면 돼요. 그죠? 자, 그게 300원하고 일치될 때 이때의 R이 바로 뭡니까? 이 주주의 수익률입니다. 이걸 우리가 내부 수익률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수익률을 구하면 자, 1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 주주는 15%의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주의 입장에서는 15%의 수익률인데요.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거는 주주의 입장에서 기대하는 수익률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이 15% 뭐가 될까요? 이게 바로 자기 자본을 조달한 대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용이 되는 거예요. 자, 주주의 입장에서의 기대 수익률, 회사 입장에서의 자기 자본 비용, 이제 이해됩니까? 자, 이게 이제 개념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주가 주식을 사고 300원 주고 뭐 그러면 자, 아까 앞에서 봤지만 주주가 300원을 투자했을 때는 투자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투자한 걸로 인해서 기대하는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주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 기대 수익률. 자, 이걸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냐 하면 여러분들 자, 어디서 배웠냐면 앞에서 자, CAPM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하는 거 재무관리 강의 있습니다. 그죠? 그거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자, 그 CAPM 안에 두 가지가 있었죠. 자본시장선이라고 하는 거 CML, 그 다음에 증권시장선이라고 하는 거 SML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거 혹시 이것도 모르고 지금 이 강의 듣고 계신 분들은 이 강의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 SML이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때 설명을 다 한 내용이에요. 자, 그 SML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주주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었어요. 자, SML 어떻게 나왔습니까? ERI, 이게 뭡니까? I라는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었잖아요. 자, RF, 이건 뭡니까? 무위험 이자율 또는 무위험 수익률. 정확하게 말하면 무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률. 자, RF 더하기 자, ERM, 요거 뭡니까?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빼기 RF 곱하기 베타 I. I라는 주식의 베타 계수. 자, 요거는 자, 체계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다.
하는 거 다 언제 배운 내용입니까? CAPM, SML 하면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은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 강의를 보실 게 아니라 CAPM 앞에 나와 있는 재무관리 강의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주의 기대 수익률은 뭘 사용한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CAPM, 그 중에서도 SML, 그죠? 증권시장선을 사용한다 이겁니다. 증권시장선.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 비용이죠. 주주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이죠. 결국은 이 두 개는 같다고 했잖아요. 누구의 입장이냐만 다른 거지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의 자기 자본 비용도 역시 뭘 사용하면 돼요? 똑같이 SML, 증권시장선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자기 자본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 비용은 제가 이제 K로 쓴다고 했죠. 옆에 이제 E라고 쓰는 것은 요거는 이제 보통 지분이란 말을 쓸 때 하는 이제 자, 이퀴티. 자, 때문에 자기 자본 비용은 보통은 옆에 이제 E를 붙여서 KE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 비용은 자, 뒤에는 똑같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자, 증권시장선 SML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은 SML, 증권시장선을 사용해서 구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예제를 보면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14%. 이게 이제 앞에서 보면 ERM이라고 하는 겁니다. 14%. 무이험 자산의 수익률은 10%. 이게 이제 앞에서 보면 RF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식회사 서울의 베타 계수는 1.5다. 자, 베타 I. 자, 첫 번째 증권시장선을 한번 구해봐라. 두 번째 주식회사 서울의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해봐라. 자, 이 출처는 이렇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증권시장선. 자, 이제는 자기 자본 비용을 하는 거니까 ERI 대신에 KE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죠? KE. 자기 자본 비용은 자, RF 더하기 ERM 빼기 RF 곱하기 베타 I. 이렇죠? 한번 이건 1차 식이에요. 그죠? 다 배운 내용입니다. 자, RF. 무이험 자산의 수익률 10%, 0.1 더하기 자, 이게 14%였죠? 이게 또 10%죠? 그러면 차이는 4% 아닙니까? 0.04 아닙니까? 그래서 더하기 0.04 곱하기 베타 I. 그러니까 한마디로 KE 이꼴 0.1 더하기 0.04 곱하기 베타 I. 자, 이런 일직선이 나오는 겁니다. 일직선. 직선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0.1. 그죠? 직선식이 나온 겁니다. 여기 세로치기 KE, 여기가 베타 I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증권시장선 이렇게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증권시장선에 이 베타에다가 주식회사 서울의 베타 개수를 대입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할 수 있다. 0.1 더하기 0.04 곱하기 베타 대신에 뭐 1.5를 대입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주식회사 서울의 자기 자본 비용은 몇 퍼센트? 0.16, 16%다. 라고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타인 자본 비용, 자기 자본 비용 다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되겠습니다. 가중평균 자본 비용. 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거. 자, 재무 상태를 보면 여기 이제 부채가 이제 있죠. 100원. 만약에 이제 자본이 있습니다. 300원. 부채는 지금 이제 B라고 표시하고 있고요. 자본은 S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300원, 100원 이렇게 있습니다. 부채는 타인 자본을 조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채에 대해서는 타인 자본 비용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본은 자기 자본 조달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 비용이 생기게 돼요. 만약에 타인 자본 비용이 10%라고 합시다. 자기 자본 비용은 KE는 자 20%라고 합시다.
일단 이 경우는 일단 법인세가 일단 없다라고 가정합니다. 법인세가 없다라고 가정해요. 자, 그러면은 이 회사가 보면 타인 자본 조달에서 10% 자본 비용 부담하고 있죠. 자기 자본 조달에서 20% 자본 비용 부담하고 있죠. 그러면 이 회사가 자, 자본을 조달해서 사용한 대가로 부담하는 평균적인 자본 비용이 얼마일까? 자, 계산해 보면 그게 바로 이제 KW입니다. 이때 W는 이제 가중 평균, 즉 weighted average. 그래서 weighted average. 그래서 여기 가중 평균 자본 비용 옆에는 W를 이제 쓰게 됩니다. W는 자, 평균적인 자본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10% 100원에 대해서는 10%를 부담하고 있죠. 곱하기 100원. 300원에 대해서는 20% 자본 비용 부담하고 있죠. 20% 곱하기 300원. 총 자본은 얼마예요? 400원이죠. 그럼 나누기 400원. 자, 그러면 이건 결국 어떻게 구한 것 같습니까? 1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0% 곱하기 4분의 3 한 거죠. 결국은 요거는 뭡니까? 자본의 구성 비율이죠. 구성 비율. 총 자본분의 자기 자본. 총 자본분의 타인 자본. 그 비율이에요. 그죠? 그 비율로 그 비율을 가중치로 해서 평균을 구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하면 17.5%라고 이 회사가 평균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자본 비용은 17.5%구나 라고 우리는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에요. 한마디로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평균 자본 비용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부산의 순영업 현금 흐름은 매년 240만 원으로 무한대 유입. 자, 무한연금 또 나왔네요. 무한연금. 자, 주식회사 부산의 부채 비율. 요거 이제 S분의 B라고 되어 있는데요. S분의 B. S는 자기 자본, B는 타인 자본. 그죠? S분의 B. 그걸 이제 부채 비율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이제 100%랍니다. 결국은 이거는 100%라고 하는 것은 S분의 B가 1이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 이 말은 B하고 S는 같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부채는 연 10%로 차입한다. 자, 타인 자본 비용 일단 10% 나왔습니다. 주식회사 부산의 베타 계수 1.5,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14, 무이자 이자율 10%, 법인세율 있네요. 20%. 법인세가 있으면 타인 자본 비용은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세후 타인 자본 비용으로 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주식회사 부산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해봐라. 두 번째, 주식회사 부산의 기업 가치를 구해봐라. 갑자기 기업 가치란 말이 나왔네요. 자, 세 번째, 주식회사 부산의 재무상태표를 한번 작성해봐라. 자,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타인 자본 비용, 세후 타인 자본 비용 봐야 되죠. 그죠?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은 세전에는 10%였는데 곱하기 법인세율이 지금 20%이기 때문에 자, 법인세율까지 고려하면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은 0.08. 그죠? 실제로 부담하는 타인 자본 비용이 된다. 8%예요. 그대로 8%. 자, 그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 구해 보세요. 자기 자본 비용은 뭐로 구합니까? SML로 구한다. 그죠? 자기 자본 비용은 RF 더하기 자,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빼기 RF 곱하기 베타 I. 이렇죠? 자, 문제 나온 그대로 한번 하나씩 대입을 해 보세요. RF 대신에 0.1, 10%. 그다음에 자, 요거에 14%, 10% 아닙니까? 그러면 0.04. 그죠? 곱하기 베타 I. 자, 이게 이제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할 수 있는 SML 식이에요. 자, 여기다가 이 베타 계수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0.1 더하기 0.04 곱하기 1.5 하면 자, 0.16 나왔습니다.
자, 이 회사의 자기자본 비용 나왔습니다. 그러면 타인 자본 비용, 자기자본 비용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해보면 결국은 자, 가중평균 자본 비용 구해보세요. 아까 앞에서 이게 부채, 여기가 자본 아닙니까?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S분의 B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총 이게 1이면 여기도 1이죠. 그럼 총 자본이 2면 그죠? 2분의 1이고 또 2분의 1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8%에 대해서 자, 100원이고 다음에 16%에 대해서 100원이다. 그죠? 그러면 나누기 200원 하면 되죠. 결국은 자, 8%에 대해서 2분의 1, 다음에 16%에 대해서도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자, 회사의 평균적인 자본 비용은 몇 퍼센트? 12% 이렇게 나왔습니다. 12%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서 자본 비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최소한도의 수익률이 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뭐 주식에 투자하든지 뭐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기업에 투자한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그 기업의 가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기업의 가치를 알려면 그 기업의 순영업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어디서 나온 거냐? 자, 화폐의 시간 가치, 그리고 그 이어서 아마 자본 예산이라고 하는 거를 재무관리에서 배웠을 겁니다. 자본 예산에서 이 개념을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미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더 안 하겠습니다. 자, 순영업 현금 흐름이 지금, 자, 순영업 현금 흐름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자본 예산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회사의 순영업 현금 흐름이 지금 240만 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이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하면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이 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에 투자하면 매년 240만 원씩, 매년 240만 원씩 영원토록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매년 240만 원씩 영원토록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금 흐름을 가지는 이러한 회사의 가치는 얼마일까? 이겁니다. 얼마일까? 무한연금이죠. 그러면은 그리고 순영업 현금 매년 반복되는 240만 원 나누기, 이건 무한연금 아닙니까? 그러면 할인율로 그냥 나눠버리면 되죠. 이때의 할인율은 뭐다? 바로 최소한도의 할인율, 즉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나눠준다 이거예요. 0.12였죠. 그죠? 0.12였습니다. 나눠주면 바로 이 회사의 가치가 된다 이겁니다. 2천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러한 회사는 2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는 회사예요. 2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는 회사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2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이 회사에 만약에 내가 1,700만 원에 내가 이 회사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럼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사야죠. 2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는 회사인데 1,700만 원만 주면 내가 이 회사를 매수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이 회사를 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식을 사는 거하고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자, 만약에 영업 현금 흐름이 1년 차에 240만 원이고 이후에 매년 2%씩 성장한다면. 자, 이게 이제 무한연금이 아니고요. 무한연금이 아니고 이제 무한대로 성장해 나가는, 자, 그 경우. 자, 이 경우도 여러분들 화폐의 시간 가치 할 때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화폐의 시간 가치 다시 보셔야 됩니다. 기억 안 나시면. 그러면 이때는 기업 가치를 어떻게 구합니까? 자, 240만 원 나누기, 자, 분모가 다르죠. 자, 0.12에서 성장률, 매년 2% 성장률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2,400만 원 나옵니다. 2,400만 원. 자, 이
이러한 현금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런 내용들은 지금 여기서 설명 안 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화폐의 시간 가치, 뭐 CAPM 이런 내용들을 다 충실히 공부해 오신 분들이 지금 이제 이 내용을 그냥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기업 가치가 2,300만 원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재무 상태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 회사의 경우에는 자, S분의 B가 지금 1이잖아요. 그럼 S하고 B가 같다는 겁니다. 이 회사의 가치가 지금 이 회사의 가치, 이게 이제 자산의 가치입니다. 그죠? 이 회사의 가치, 기업 가치입니다.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자, S분의 B가 1이니까 S하고 B가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부채는 1,000만 원, 자, 자본은 1,000만 원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중평균 자본 비용까지 봤습니다. 자, 이 자본 비용,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 대한 내용은 재무관리에서도 중요하지만 관리회계에서도 중요합니다. 관리회계 할 때도 자,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보통 이제 경제적 부가가치 할 때 EVA라는 경제적 부가가치 구하는 거. 자, 이 부분은 관리회계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자, 이때도 이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관리회계에서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자본 비용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재무회계, 관리회계, 재무관리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